전장에서 K2를 만나면 도망쳐라. 이 말은 폴란드 현지 전차병들이 직접 꺼낸 농담 반, 진담 반의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 속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경애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 포착된 K2 흑표 전차의 진창 돌파 영상은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진흙과 물 그리고 얼음이 뒤섞인 동유럽의 늪지대, 러시아 전차도 나토 전차도 번번이 멈춰 섰던 그 험지 위를 한국산 전차가 스포츠카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70톤급 강철 괴물이 물길을 헤치며 언덕을 오르고 진흙탕을 뚫고 기동 중에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장면은 폴란드군뿐 아니라 서방 언론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레커네이션은 폴란드군이 도입한 K2 전차는 서유럽 전차들과 달리 습지, 늪지, 산악 지역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하며 이 전차가 기존의 서방식 중전차 개념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가 K2를 단순한 전력 보강용이 아니라 차세대 기갑 전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K2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가볍거나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55톤급의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식 형하 장치, 자동 조준 시스템, 그리고 완벽히 통합된 전자제어식 파워팩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지형은 서유럽과 달리 봄철 해빙기에 진흙과 물이 뒤섞이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진창지대는 과거 나폴령도 히틀러도 푸틴도 뚫지 못한 악명 높은 천연 장벽입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이 지역에서 수없이 빠져 전투불능이 되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T-72, T-90 전차들이 진흙 속에서 바퀴만 헛돌다 자폭하거나 버려진 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창을 돌파할 수 있는 전차란 곧 실전 생존성의 상징이자 기갑 부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2가 바로 그 불가능의 벽을 깬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투입된 K2는 폴란드 현지 조건에 맞게 개량된 K2GF형으로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기능을 통해 최대 40cm까지 차체를 들어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심 1.20m의 얕은 하천은 물론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합니다. 엔진 흡입구에 장착된 슈노켈 시스템은 진흙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기 공급을 유지하며 물 속에서도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 위를 걷는 전차가 아니라 사실상 수륙양용에 가까운 성능입니다. 폴란드군이 훈련 중 블랙팬서들은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움직인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기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K2의 도하 능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축적된 한국의 지형 대응 기술 덕분입니다. 한반도의 70%가 산악이고 장마철엔 진흙과 폭우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도로 위 전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초창기 K1 전차 개발 시절부터 형하 장치의 자동 조절과 고각포 사격 안정화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런 기술이 실전에서 의미 없다고 일축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 누구보다 지형, 적응형 전차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K2 개발로 이어졌고 지금 폴란드의 진창 위에서 그 결실을 보여준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2022년 1차 계약으로 180대를 도입했고 이후 현지 생산형 K2PL을 포함해 총 820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가 기준으로 보면 K2는 대당 약 1100만 달러로 한화 약 150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2 A7이 약 2천만 달러, 미국 M1A2 에이브람스 세브이3 약 2200만 달러에 비해 40에서 50% 저렴하면서도 기동력, 사격 정확도, 자동화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한국형 1500마력 디젤 엔진과 국산 자동 변속기, 완전 전자식 사격 통제 시스템이 조합된 덕분에 정비 효율성도 다른 국가들의 전차보다 30% 이상 향상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화율이 80%를 넘는 덕분에 부품 조달도 신속합니다. 폴란드군이 정비와 부품 수급 속도가 나토 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그간 얼마나 치욕적인 외면 속에서 독자 개발을 이뤘는지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 한국이 K1A2 전차를 개발할 당시 독일과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고성능 복합 장갑 기술을, 미국은 디지털 사격 통제와 자동 변속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토 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 한마디에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절이 K2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결국 2008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식 형아 장치를 적용한 전차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폴란드에서 그 기술이 나토 장교들의 눈앞에서 완벽히 증명된 것입니다. BBC는 폴란드의 훈련 영상을 인용하며 한국의 K2는 단순한 수입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군의 교리 변화를 이끌 핵심 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K2를 중심으로 자국의 전차 전술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에이브람스가 후방 화력 지원에 머무르고 기동성과 도하 능력을 가진 K2가 전방 돌파 임무를 맡는 하이브리드 기갑 교리가 그 예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폴란드 병사들은 K2는 땅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는 55톤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최대 출력 1500마력, 톤당 27마력 이상의 폭발적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나토 주력인 에이브람스보다 3초 빨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회전 방향은 절반 수준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폴란드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현 아장치에 있습니다. 각 바퀴가 실시간으로 땅의 굴곡을 감지해 스스로 높낮이를 조절하고 포신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이 덕분에 K2는 고속 주행 중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 1750m의 120mm 활강포는 상부 공격형 스마트탄 K-STEM2까지 운용해 적 전차를 포탑 위에서 직격합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 독일도 아직 실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무게 대비 출력, 기동력, 전자식 사격 통제뿐만 아니라 자동 진단 시스템은 K2의 핵심입니다. 폴란드군은 이 시스템 덕분에 정비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평가합니다. 차량 상태, 유압, 엔진 이상이 전자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토는 K2를 교범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니에보 훈련 이후 폴란드군은 K2를 전방 돌파용, 에이브람스를 후방 화력 지원용으로 교리를 바꿨습니다. 진창과 강을 넘나드는 유연한 기동력, 이게 곧 전장의 생존성입니다. 에이브람스가 빠져나오지 못할 때 K2가 끌어낸 장면이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게다가 한국의 생산 모델은 유럽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70% 현지 조립이 이루어지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이 공급합니다. 덕분에 폴란드는 산업 주권을 확보하고 한국은 기술 주도권을 지킵니다. 전차 한 대 수출이 아니라 유럽 전체 생산 체계를 한국식으로 재편하는 효과입니다. 이에 더해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까지 K2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K2는 혹한, 습지, 산악을 가리지 않고 어느 조건에서도 정상 주행 가능한 전차는 현재 K2가 유일합니다. 유지비 역시 경쟁 모델의 절반 수준으로 전투 효율은 높고 예산 부담은 낮습니다. 이런 전시 공급력이야말로 서방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해외 매체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바꿨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K2는 나토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화되는 차세대 플랫폼이라며 호평길색이며 아미 레커네이션은 유럽 기갑 교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던 한국이 이제 그들의 전술 모델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폴란드의 진흙 위에서 세계는 한국산 전차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5일 K2 전 유럽 2000대 영상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 폴란드 측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이색적인 실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수조 환경 극복 실험이라고 불리는 테스트였는데요. 이는 단순한 수중 도하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폴란드군은 습지와 늪지대 같은 최악의 지형에서 K2 전차가 과연 얼마만큼의 추진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지 직접 검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 선체 부분이 물에 잠겨버릴 정도의 인공 수조 지형을 만들어 놓고
비공개 테스트를 벌였습니다. 현대로템의 개발진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긴급 정비팀과 예비 부품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 시험팀이 만들어둔 수조는 단순히 물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빠른 유속과 물 아래 자갈, 바위가 깔린 복합적인 환경이라 테스트 실패 시 전차 포신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2 전차는 물살을 가르며 차체 높이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의 강도를 세밀하게 조정해 지면을 단단히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군 입장에선 전차 무게가 55톤 이상인데 저 정도 수조를 가뿐히 통과하는 장면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후일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칠륜 보기륜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 이후 폴란드군 장성들은 자신들이 우려했던 습지 운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버전, 즉 K2PL 사업에 대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국, 폴란드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을 제대로 전달한 매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K2 전차의 기본 성능이나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극비 테스트나 폴란드 내부에서 벌어진 우려와 갈등 등에 조금 더 집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유럽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군 당국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이른바 무한궤도 유지 실험이라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 변화와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의 압력 변동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가혹 테스트였는데 만약 궤도가 이탈하거나 주행계 손상이 생기면 곧바로 6륜 대신 7륜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려고 준비한 극한의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이 실험에서도 큰 문제 없이 주행을 이어가 결국 폴란드군 수뇌부가 한국의 K2 전차야말로 믿을 만한 플랫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수조 환경 극복 실험 역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과거부터 폴란드는 동유럽 특유의 지형인 넓은 평야와 습지에서 최고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기 원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운용하던 게 바로 소련 계열 전차나 리오파드2의 7륜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7륜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차체 설계부터 서스펜션 배치와 파워팩 위치 재조정 등 엄청난 공정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개발 기간이 최소 2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조처럼 예산도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은 설계 변경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6륜으로도 과연 폴란드의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 의문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현대로템 측이 준비한 현지 테스트였고 그 중에서도 상징성이 컸던 것이 수조 환경 극복 실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늪지대를 선정해 야간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최고 합격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폴란드군 당국은 눈으로 직접 K2 전차가 악조건을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7륜 요구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재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상의 배경에는 어떤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절에도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주는 위기감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레오파드2 전차로는 더 이상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고 빠른 시일 내에 전차 전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방산계약 체결에서 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 무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어떤 무기를 사더라도 생산 라인 확보부터 인도 시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는 이미 양산 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한국의 신속납기라는 엄청난 장점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대규모 도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이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에 폴란드는 2022년 8월 한국 현대로템과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하여 K2 전차 18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대표적 쾌거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진 K2PL 사업입니다. 즉 폴란드 현지 생산 및 대량 도입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820대 K2PL 전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 문제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향후 자국에서 전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길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능동형 방호 체계와 고성능 화력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복합 장갑 기술 등도 나중에 추가됐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 모두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군사 기술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자칫 잘못 유출되면 안보상으로도 타격이 크고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 쉽게 양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측은 유럽의 신흥전차 생산국이 되고 싶다는 명분을 앞세워 현지화 비율 80%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설계와 연구 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 공정을 폴란드에서 하고 싶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폴란드의 이런 요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했고 양측은 수차례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일부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폴란드에서는 조립과 비민감 부품 생산을 담당한다는 절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질수록 논란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 군 당국이 제안한 추가 옵션 중 하드킬 APS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드론 공격 방해용 제머,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한 설계 변경, 그리고 추가 장갑 적용 등이 일종의 옵션 지옥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 여론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싼 전차가 정말 필요하냐며 차라리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반대 의견도 강력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며 군 전력을 늘리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현실이며 심지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가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K2PL이 제대로 도입되어 대규모로 전력화된다면 폴란드는 유럽 안보 질서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전차 운용 능력만이 아니라 전차 생산과 관련된 기술,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 유럽의 K2 전차가 1000대나 2000대 이상 수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더 깊은 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수조 환경 극복 실험 외에도 폴란드와 한국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레오파드2와의 직접 비교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레오파드2를 이미 다수 운용하고 있었고 이 전차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최신 전차나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레오파드2보다 더 강력한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K2와 레오파드2가 동일한 코스를 달리며 동일한 표적을 사격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호력을 실험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는데요. 즉 사격 정확도와 표적 확인 속도, 주포 재장전 속도, 엔진 회전력, 험지 통과 능력 등 다양한 지표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생각보다 여러 항목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K2가 가진 자동장전 시스템, 첨단 화력 통제 능력, 그리고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변형해 주행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점이 폴란드 육군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러파드2도 여전히 뛰어난 전차이지만 폴란드가 바라보는 것은 다가올 10년 또는 그 이상인 20년 뒤의 전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나 주변국의 전력 증강을 고려할 때
폴란드군은 더 현대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이 K2 전차를 이미 양산 단계에서 증명해냈고 수출 경험도 갖추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원한다면 일부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기에 폴란드군이 선택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전차를 많이 수출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전역에 한국 방산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등도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한국 무기는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자리 잡는 중입니다. 이후 다른 동유럽 국가나 북유럽 혹은 심지어 서유럽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술 이전 문제는 끝나지 않은 논쟁거리입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은 한국 입장에서 여전히 민감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두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문제가 얽히면서 폴란드가 계획한 820대 전량을 모두 도입할 수 있을지 혹은 일부 물량을 줄이거나 옵션을 조정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2PL 사업은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커다란 상징성을 갖습니다. 폴란드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자국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유럽 안보 지형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 합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더욱 폭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국 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변수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윈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K2PL은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